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두 아들을 둔 70대 남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껏 살면서 지나간 일은 흘러가는 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얘기는 제가 후회하고 있는 그때의 그 순간의 결정이 얼마나 큰 파국을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과거 샐러리맨이었고 아내는 결혼하고서 쭉 떡집을 운영했습니다. 저희는 가족을 위해 매일 밤낮 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저희에겐 큰딸과 그 밑으로 두 아들이 있는데 애들이 어릴 때부터 떡집을 운영하다 보니 쉬는 날 없이 일을 해야만 했었죠. 딸은 그런 저희 대신 두 동생들을 돌봤어요. 워낙 딸이 알아서 살뜰하게 챙긴 덕분에 두 아들 역시 딸을 정말 잘 따랐습니다. 그래도 어린 나이에 두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딸에게 저희는 항상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딸과 사이는 아주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바로 사돈네와 저흰 동네에서 친한 이웃사촌 지간이었거든요. 자식들도 비슷한 또래라 서로 잘 어울렸고 그러다 보니 저희는 더 친할 수밖에 없었죠. 종종 같이 만나 밥을 먹을 때면 항상 농담 삼아 꺼내는 말이 있었어요. 너희들 그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우리 딸 시집 보내야 되겠어. 안 그래요, 형님? 그러게, 어떻게 저렇게 잘 노는지 우리 아들 박신의 사이로 장가 가야 되겠네. 아이고, 그럼 형님이랑 나랑 사돈지간 되겠네요. 자, 사돈 받으시죠. 그러죠, 사돈. 얼른 우리 애들 키워놓고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할 때면 늘 항상 아이들은 절대로 아니라면서 질색팔색을 하기도 했죠. 아이, 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서 오빠랑은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예요. 아빠는 아저씨랑 만날 때면 맨날 그런 농담이나 하고. 맞아요. 소연이랑 저랑은 친남매죠. 뭐 결혼이요? 에이, 상상도 안 되는데요? 갓난아기 때부터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을 할 때까지도 저희 부부와 사돈 부부는 항상 친하게 지냈어요. 서로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저와 아내 그리고 사돈 내외는 절친한 친구 사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과 사이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선 저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장인어른 허락해 주세요. 저 소연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뭐야, 너네. 야, 아무 사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더니만 언제 그렇게 된 거야? 장인어른, 그게 사실은 자주 보니까 호감이 가더라고요. 저 소연이랑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평생 제가 잘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실 거죠? 아이고, 그래. 대환영이다, 대환영. 그럼 날짜는 언제 잡으랴? 단지 친하게 지내는 줄만 알았던 딸과 사이의 연애 소식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봐왔던 사이는 착실하고 성실했고 거기다가 사돈 내외는 말할 것 없이 좋은 사람들이었으니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자네, 내가 아무리 자네 부모님이랑 둘도 없는 친한 사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면 알지?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걸세. 장인어른,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마누라한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그래. 내 자네만 믿겠네. 우리 딸 꼭 행복하게 해주겠나. 믿음직스럽고 성실했던 사이는 딸에게도 잘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하며 저에게 약속을 했어요. 양가 집안의 축복 속에서 딸은 행복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동네에선 축하 파티를 열 정도였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축하해 주셨죠. 아이고, 우리 박씨 축하해요.
난 이렇게 결혼할 줄 알았다니까. 누가 봐도 선남선녀가 따로 없는데 언제쯤 결혼하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집안이 아주 다 경사네, 경사. 감사합니다. 동네 분들이 다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니 더 기쁜 날이네요. 덕분에 저희 애들도 아주 잘 살 것 같습니다. 동네에선 우리 박씨 집안이랑 이씨 집안이 언제 사돈 맺나 그것만 기다렸지 뭐. 두 집안 다 워낙 좋은 사람들이라 자식들도 잘 살겠지. 아무튼 축하해요. 딸이 결혼을 한 후에도 사돈댁과는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오히려 그전보다 더 끈끈해졌죠. 서로 자식 얘기를 하면서 저녁 식사도 자주 했고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선 더 자주 만나곤 했어요. 특히나 안사돈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았어요. 안사돈은 모든 음식을 뚝딱 만들었고 손이 커서 반찬도 자주 보내곤 했죠. 안사돈은 사돈 내외와 함께 막걸리 한 잔을 마실 때면 금세 음식을 해내오곤 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제가 겉절이 좀 해봤는데 자, 아이고 완전 막걸리 안주네. 사돈 덕에 제가 아주 그냥 포식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막걸리 마시면 속 배려요, 속. 막걸리 드실 땐 꼭 이것저것 챙겨 드셔야지.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든든한 거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 넉넉하게 해둘 테니까 갈 때 가지고 가요. 반찬으로 먹어도 딱이야. 아유, 언니, 아니 사돈, 여기 와서 같이 앉아요. 저번에 보내준 것도 많아요. 힘들게 요리하지 말고 와서 같이 먹어요. 어쩜 우리 사돈은 음식도 척척 잘하시나 몰라. 아이, 사돈 손재주만 하겠어? 맨날 우리 간식하라고 떡 보내주는데 이 정도야 힘든 일도 아니지. 그리고 우리 식구들 먹는데 뭐가 힘들어? 이 정도는 껌이야, 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사돈 내외와 만날 때면 항상 하던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저희끼리 이렇게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자는 얘기였죠. 사돈, 딸내미 결혼식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나저나 이번에 사돈 처녀 시집 가는 거 보니까 제가 다 눈물이 납디다. 어찌나 이쁘게 잘 컸는지, 두 사돈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는지 저희도 다 알잖아요. 아이고, 사돈이야말로 고생하면서 자식들 키우셨죠 뭐. 안사돈은 새벽부터 내내 떡 만드느라 고생하시고 우리 박가사돈은 밖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키우신 덕에 보세요. 둘째 아들은 차만 간호사 며느리랑 결혼하고 막내 아들은 번듯한 직장인 며느리랑 결혼시키고 사돈께서도 고생 참 많으셨어요. 그때는 늘 그렇게 행복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딸이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을 무렵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죠. 심심하면 장기 두고 낚시를 갔던 박가사돈이 갑작스런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박가사돈은 저에겐 사돈 그 이상의 절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덩그러니 놓여진 박가사돈의 영정사진을 보고선 전 우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게... 아이고, 사돈, 어째서 이렇게 가십니까? 박가사돈의 갑작스런 소식은 저희에게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안사돈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안사돈은 너무 충격을 받아 장례식 내내 실신을 하다 오열하다를 반복하더군요. 그때 아내가 안사돈의 곁을 지켜주며 손을 잡아주었고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사돈, 우리 박가사돈 정말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휴, 그렇게 좋은 양반을 왜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가시는지 정말 저도 마음이 찢어지고 아픕니다. 사돈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집 양반
잘 보내드려야죠. 그래요. 사돈 힘내세요. 장래 걱정은 하지 마시고 남편이 알아서 잘할 거니까 우리는 바깥 사돈 잘 보내드립시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저와 아내는 안사돈을 챙기며 무사히 장례식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희도 감당하지 못할 슬픔이었지만 저희보다 더 힘들 안사돈과 사위 위에 끝까지 자리를 했죠.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에는 사위가 저희를 찾아와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덕분에 저희 엄마 잘 버티고 아버지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아닐세, 아니야. 나에게도 자네 아버진 사돈 그 이상으로 내 절친한 친구나 마찬가지였어. 자네도 얼마나 슬프겠어. 많이 힘들지? 자네가 아버지 잘 보내드렸으니 바깥 사돈도 편안하게 가셨을 게야. 자네도 몸 잘 추스르게.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도 아버지 잘 보내드릴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슬퍼하는 사위의 등을 토닥거리며 위로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갑작스런 이별 후 사위도 사위였지만 누구보다 걱정되던 사람은 바로 안사돈이었습니다. 워낙 동네에서도 인고 부부로 유명했던 사돈 내외였기 때문에 갑작스런 이별은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는지 안사돈은 그 뒤로 점점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아내와 함께 등산도 다니고 사우나도 같이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 밖으로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몸이 허약해졌죠. 그런 안사돈의 곁을 아내는 묵묵히 지켰습니다. 아침마다 아내는 죽을 끓여 안사돈을 찾기도 했고 같이 병원에 가기도 했어요. 여보, 오후에 별일 없으면 나랑 같이 안사돈 모시고 병원 좀 가요. 어제 혼자 간다는 걸 내가 당신 오늘 집에 있을 거라고 해서 같이 가자고 했어요. 괜찮죠? 그래, 그러는 게 좋겠네. 근데 안사돈은 좀 어때? 식사는 좀 하시나? 조금씩 들긴 하는데 아직도 통 먹질 못해서 걱정이에요. 저번에 보니까 깨죽은 좀 드시는 것 같던데 내일 시장 가서 넉넉히 사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 큰일 날까 너무 걱정되네요. 당신이 당분간 좀 신경 써줘. 아무래도 바깥사돈 떠나고 난 뒤로 마음이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챙겨드려야지. 아내는 안사돈을 살뜰하게 챙겼어요. 아내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모두 힘든 안사돈과 사이를 잘 챙겼죠.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을 때면 저희는 안사돈을 불러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희 식구들의 모습에 안사돈은 항상 감사해했죠. 이렇게 온 가족이 안사돈을 살뜰하게 챙기니 안사돈은 금방 기운을 차렸어요. 여전히 바깥사돈과 이별은 슬픈 일이었지만 안사돈은 점점 그 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렇게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선 아내와 안사돈은 전보다 더 끈끈하고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전보다 더 똘똘 뭉쳤고 서로를 애틋해하고 안쓰러워하며 챙기곤 했어요. 이제야 평온을 찾는구나 싶던 찰나 8년 정도 지났을 무렵 사이가 뜬금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집을 찾아와 하소연을 하더군요. 아, 아빠, 이서방이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데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무슨 바람인지 꼭 하고 싶다고 하는데. 뭐? 사업?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요. 갑자기 꼭 하고 싶다는 일이 있다면서 사업을 하고 싶대요.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출도 받아야 하는데 꼭 하고 싶다고 하니까 말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멀쩡히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던 사위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선언을 했던 거죠. 그동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사위였기 때문에
저는 사위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위를 불러 갑자기 왜 직장을 그만두려 하는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자네, 우리 딸한테 얘기 들었네. 그런데 왜 갑자기 직장은 그만두려고 하는 건가? 사업하려고 하는 건 장래가 있어서 하겠다는 거야? 네, 아버님. 준비만 잘하면 분명 대박날 사업이에요. 이미 지금 먼저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잘 되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시작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꼭 하고 싶어요. 옆에서 도와줄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이 딱 좋은 시기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우리 딸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던데 사업하는데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부족한 금액은 대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 시작하면서 다 준비해서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신중하게 잘 알아봤던 거라 자신이 있어요, 아버님. 딸의 걱정과는 다르게 사위는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당장 넉넉한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고금리에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니 걱정이 되었죠. 결국 저는 사위를 위해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네, 지금 금리가 얼마나 비싼데 대출까지 받으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가 노후자금으로 좀 모아둔 돈이 있긴 한데 많이 못 도와주고 1억 5천 정도 도와줄 테니 이걸로 시작해보는 게 어떤가? 아버님, 정말로요? 도와만 주신다면 저한텐 한 줄기 빛이고 희망이죠. 안 그래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빌려주는 거 아닐세. 갚아야 하네. 내가 자네한테는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책임감 갖고 일하라고 빌려주는 거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기필코 사업 성공해서 꼭 갚겠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사위의 모습을 믿고 저희는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딸도 저희의 지원에 너무나 고마워했지만 무엇보다 사업 자금을 도와준 거에 대해 안사돈이 찾아와 무척이나 고마워하셨어요. 바깥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도와주기로 하셨다면서요. 아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이고, 아닙니다. 내 사위 일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그리고 뭐 사위만 잘 살려고 그러는 거겠습니까? 딸이랑 우리 손주들도 다 같이 잘 살려고 하는 건데 할 수 있다면 부모가 밀어줘야죠. 고맙습니다. 애미가 돼서 아들을 도와줘야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여력이 없어 못 도와주니 사돈께 부담드린 것 같아 죄송하네요. 아이고, 사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 사는 것만 믿고 있으면 됩니다. 저희가 다 같이 가족인데 이럴 때 도와주지 또 언제 도와주겠습니까? 사위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으니 우린 그저 믿고 기다려보죠. 사위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자 가족들은 본인 일처럼 발벗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은행에 다니던 둘째 아들과 직장에 다니는 막내 아들은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은 바로 사위의 사업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가였을 정도로 온 가족은 사위를 위해 응원을 해주었답니다. 매영, 은행에 요즘 신규 기업 지원해주는 게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요즘은 기업 운영하는데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영이 잘하겠지만 그래도 조언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사업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처남, 이번에 소개해준 좋은 사장님 덕분에 거래처 많이 늘렸어. 작은 처남이랑 큰 처남이 많이 도와줘서 거래처도 많아지기도 했고. 고마워. 내가 다음에 크게 한턱 쏠게. 아유, 매영이 잘 돼야죠.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힘닿는 대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가족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죠. 고마워, 처남. 내가 처가댁 식구들 아니었으면 이렇게 사업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모르겠어. 덕분에 잘 되는 것 같아. 다들 정말 고마워. 사위는 정말 열심히 사업을 운영했어요. 주변에서도 그런 사위의 열정을 보며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죠.
사위의 사업 초창기 모습을 봤을 땐 투자한 돈이 한 푼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엔 그 돈을 투자했던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이 그렇게나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힘들지만 열심히 사업을 꾸려가더니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매출이 생기기 시작했고 2년이 넘어가면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몇십억 정도의 큰 규모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차가 되던 해, 이제는 정말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느낄 때쯤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을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딸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그것도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이죠. 아빠, 나 정말 이서방 때문에 미치겠어. 왜? 무슨 일이 있어? 아니, 갑자기 골프 치겠다면서 회원권을 끊질 않나? 골프해야 한다고 비싼 골프 장비 사질 않나? 사업에 필요하다면서 이것저것 얼마나 써제끼는지. 말려도 소용이 없고. 심지어 어젠 어쨌는지 알아? 베트남에 골프 치러 간다면서 출국했다니까? 뭐? 베트남까지 갔다고? 솔직히 나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알잖아. 거래처 사람들하고 미팅하고 접대하고 그러는 거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했어. 나도 처음엔 그랬지. 근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 에휴, 그래도 사업상 어쩔 수 없어서 간다고 했으니 일단 믿어봐야지 어쩌겠니. 나도 알아. 근데 이서방 하는 꼴을 보면 진짜 사업 때문에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다니까.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엔 그저 사업을 하다 보면 겪는 일이겠지 생각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땐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없었던 사위였기에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 샐러리맨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딸이 털어놓은 얘기들은 심상치 않았고 점점 저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어젠 이서방 집에도 안 들어오고 외박한 거 알아요? 외박을 해? 갑자기 왜? 모르겠어요. 일 바쁘다고 하더니만 들어오지도 않고 안 그래도 매일 술만 마시고 집에 와선 쓰러져 잠이나 자고 애들도 한 번 보지도 않고 말 걸면 짜증만 내고 집안일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도 안 쓰고 정말 미치겠다고요. 아빠, 이 사람 완전 달라졌어. 돈 좀 만졌다고 딴 사람 됐다니까? 거기다가 얼마 전엔 뭐 하고 왔는지 알아? 1억이 넘는 차를 계약하고 왔다니까요. 뭐? 1억? 그 큰 돈이 어디 있어서 계약을 해? 그러니까요. 누가 보면 뭐 매출 몇 억씩 나오는 기업인 줄 알겠어. 왜 저러는지 정말. 내가 미쳤지. 아빠, 나 괜히 사업하라고 했나 봐요. 차라리 회사 다닐 때가 나았는데. 속상한 마음에 털어놓은 말일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딸의 하소연은 심각해졌습니다. 물론 사업의 안정을 찾긴 했지만 펑펑 쓸 정도로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사위의 행동은 도가 넘어서고 있었죠. 듣다 보니 사위가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다들 사치하고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 조언이라도 해야 할까 싶어 결국 사위에게 한 소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위의 반응은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자네 요즘 왜 이렇게 술을 마시나? 아무리 사업이라고 해도 몸도 챙기고 가정도 잘 살펴야지. 아직 애들도 어린데 쉬는 날에는 아이들이랑 시간도 좀 보내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장인어른, 저희 가정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이야 애들이 어리고 뭐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애들 금방 크네. 나중엔 같이 시간 보내려고 해도 힘들어. 지금부터 자식들이랑 시간을 좀 보내야지. 장인어른, 제가 무슨 논팽입니까? 매일을 어떻게 하면 회사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머리가 아주 빠질 정도로 고민하고 뛰고 있다고요. 저라고 뭐 애들 안 챙기고 싶어서 이러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저 믿고 좀 기다려주세요. 제발 신경 좀 쓰지 마시라고요. 뭐라고? 자네 지금 말 다 했는가?
그리고 애들도 애들이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1억 넘는 차까지 계약하고 왔다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장인어른, 제가 차 구입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 그런 것까지 이렇게 관여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는가? 좋은 차를 사는 건 그래 좋다 치지만 그런 비싼 차를 사려면 적어도 자네 마누라인 내 딸하고도 상의를 했어야지. 내 딸이 자네한테 허수아비인가? 어서 말해보게. 사위는 제가 잔소리를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젠 대놓고 짜증을 내고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로부터 얼마 뒤 모든 가족들이 입을 틀어막을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명절날이었어요. 우리 가족들은 이른 아침부터 음식도 같이 만들며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또한 사위와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한가득 해놓고 기다리며 싱글벙글 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다들 도착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딸 가족은 오질 않는 겁니다. 아침에 연락이 와 금방 출발할 거란 딸의 연락이 왔었지만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자 다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누나한테 전화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도 이 근처인데 오려면 벌써 한참 전에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전화도 왔었다면서요. 다시 전화 안 해보셨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아침에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전화 왔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니? 아까 전화해보니 받지도 않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여보, 좀 더 기다려보죠. 애들도 챙겨야 되고 간만에 쉬는 날이니 좀 더 쉬다 올 생각인가 보죠. 좀 더 기다리다가 안 오면 우리끼리 점심이라도 먼저 먹읍시다. 그렇게 우리 먼저 늦은 점심을 먹으려는 그때 딸네 가족은 그제서야 집에 도착을 하더군요. 모두가 반가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뻔뻔한 사위의 태도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고, 이서방 왔는가? 딱 맞춰서 잘 왔네. 아직 점심 안 먹었지? 네, 아버님, 저 왔습니다. 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쉬겠습니다. 여보, 나 잘 테니까 깨우지 마. 이따 저녁 먹을 때쯤 깨워. 알았지? 사위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서 작은 방으로 쏙하니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반가운 마음에 문 앞까지 가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던 가족들은 사위의 태도에 다들 뻥찌고 만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내 작은 방 문이 닫히자 모두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아니, 매형 왜 저러는 거예요? 왔으면 인사라도 제대로 하던지. 아무리 피곤하다고 하지만 밥이라도 같이 먹고 인사도 나누는 게 예의 아니에요? 뭐 했다고 집에 오자마자 저렇게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가족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아주 딴 사람 같네. 가족들의 성화에도 방에 들어간 사위는 듣는지 마는지 나올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분명 방 안에서 우리 목소리를 들었을 텐데 말이죠. 전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이서방 왜 저렇게 경우가 없다니? 너네 혹시 싸웠던 거니? 아니에요. 저 사람 어제 새벽 4시까지 술 처먹고 들어왔어요. 무슨 명절이라고 다들 회식을 한대나 어쩐대나. 말이 회식이지 지 좋아하는 사람들 모아서 술 마시고 온걸. 아휴, 오늘도 못 일어나는 거 겨우겨우 깨워서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일단 냅둬요. 입씨름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몇 번이나 내일 집에 가야 되니까 일찍 들어오라고 신신당부해도 말을 들어먹질 않네요. 제 속도 속이 아니에요. 아무튼 죄송해요. 차라리 저 혼자 올 걸 그랬나 봐요. 딸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황당해했어요. 아무리 편하게 지내온 사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처갓댁에 와서 저렇게 하는 행동은 누가 봐도 황당한 행동이었죠. 사위의 이상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일어난 사위는
얼토당토 안 한 얘기를 당당하게 꺼내더군요. 아우, 여보, 나 해장 좀. 아우, 장모님, 저 해장국 좀 끓여주세요. 칼칼한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야 일어나서 해장국 타령이라니. 여기가 무슨 식당이야? 조용히 못해? 아니 왜? 나 밥도 안 먹었잖아. 장모님, 저 해장국 끓여주실 수 있으시죠? 금방 하시잖아요. 자네. 아휴, 그래, 알겠네. 조금만 기다리게나.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온몸에 아직도 술 냄새가 나, 정말. 당신 빨리 가서 샤워 좀 하고 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여기가 당신 안방이야? 사위의 말에 아내는 큰 한숨을 쉬었고 아들들은 당장이라도 따질 것처럼 얼굴이 붉어졌죠. 며느리들도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사위를 바라봤지만 사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에게 해장국을 요구하고 씻으러 욕실로 향하더군요. 가족들은 모두 화가 잔뜩 난 채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살벌한 분위기를 보고 분위기라도 한번 바꿔보려고 손주들을 불렀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가족들끼리 싸우는 건 모양새가 영 안 좋으니 말입니다. 자, 우리 손주들 여기로 와보렴. 자, 이해했다.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어머, 당신 그래도 애들한테 조금 더 주지. 왜 10,000원씩만 줘요? 현금이 없어요? 아니, 나도 많이 주려고 했는데 소연이가 10,000원씩만 달라더라고. 애들 버릇 나빠진다고. 그래서 용돈을 10,000원씩만 주고 나중에 애들 책이나 학용품을 따로 사주려고. 맞아, 엄마. 내가 아빠한테 10,000원씩만 주라고 했어. 돈 많이 줘봤자 군것질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10,000원도 많아. 차라리 나중에 애들 필요하다는 거 사주는 게 낫지. 벌써부터 돈 많이 받고 그러면 버릇 들어서 안 돼. 그래, 알았다. 여기 큰애 10,000원, 둘째도 10,000원. 잘 놔뒀다가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알았지? 할아버지가 나중에 니들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다른 것도 사줄 테니까. 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풀리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고 나오던 사이가 또 찬물을 끼얹고 말더군요. 제가 손주들에게 10,000원을 주는 걸 보고 잔뜩 표정을 찡그리며 비아냥대기 시작했던 거죠. 장인어른, 10,000원이 뭐예요, 10,000원이. 적어도 50,000원이나 100,000원은 줘야죠. 우리 애들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10,000원 줄 거면 도로 가져가세요. 아버님 요즘 당뇨약 먹고 계시죠? 그냥 약값이나 하세요. 돈 필요 없으니까.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무시라는 겁니까? 뭐? 자네 지금 뭐라는 건가? 지금 말 다 했나? 사위의 말에 온 가족들은 경악을 하고 말았죠.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는 게 이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전 이번만큼은 따끔히 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대신 사위의 등짝을 후려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사위의 어머니인 안사돈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너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너 원래 이런 놈이었어? 이 배은망덕한 자식, 내가 그동안 널 어떻게 키웠냐? 내가 널 이렇게 막장으로 키웠냐고? 네가 이러면 엄마 얼굴에 똥칠하고 다닌다는 걸 왜 몰라?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지 못해? 사돈은 사실 저희 부부가 아침에 부른 것이었어요. 명절에 혼자 있는 안사돈을 위해 우리가 저녁을 초대한 것이었죠. 사돈에겐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은 내일 온다고 했으니 같이 웃으며 시간을 보내려고 부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대문을 열고 큰 소리가 나니까 조용히 듣고 계시다 큰 소리 주동자가 사위인 걸 알고 안사돈은 불이 났게 달려와 사위의 등짝을 때린 것이었던 거예요. 안사돈은 비아냥대는 당신 아들을 보고선 화를 크게 내셨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안사돈은 항상 따뜻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셨고 단 한 번도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아들의 등을 때리며 울분을 토하는 안사돈의 모습에 저희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가족들 모두가 화가 나 분노하며 사위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 와중에도 사위는 본인이 뭘 잘못한 건지 모른다는 표정으로 오히려 본인이 화가 난 듯 멀뚱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아빠, 엄마, 죄송해요. 당신 당장 나와. 당신은 명절 음식 먹을 자격도 없고 여기 앉아있을 자격도 없어. 빨리 나오라고. 아이, 나 그러니까 내가 안 온다고 했지? 아이, 짜증나 죽겠네. 그래요, 다들 잘 먹고 잘 사세요. 이 못난 사이는 그만 떠나주렵니다. 나 없이 어디 명절 잘 지내보시라고요. 딸의 재촉의 사이는 짜증만 내며 안사돈을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안사돈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저희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잘못 키운 죄는 그 부모가 받아야 된다면서 말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네요. 돈 좀 벌더니 배는 게 없는지 요즘은 저한테도 저럽니다. 왜 저렇게 변한 건지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더니만 애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그날 우리의 명절은 초상집이 되어버렸어요. 전 안사돈을 일으켜 세워드리고 안사돈은 잘못 없으니 이러지 말라고 하며 손수건을 건넸어요. 그렇게 눈물을 닦은 사돈은 쓸쓸히 집으로 향하더군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가슴이 아파오더군요. 그리고 그로부터 2주 후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혼하려고요. 뭐, 이혼? 왜? 저번 일 때문에 그러는 거니? 애들도 있고 어떻게든 저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사람 골프 치러 다니고 베트남도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했는지 알아요? 말이 골프 여행이지 거기 현지 여자들 만나면서 즐기러 다닌 거예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확실한 거야? 제가 남편 잘 때 카드 내역이랑 핸드폰 싹 다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동남아 여행 같이 다닌 사람들끼리 단체 대화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자기네들끼리 쏙닥거리고 히히닥거리고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뭐 마누라 몰래 가니까 설렌다, 재밌게 놀자 어쩌자, 이미 가이드 여자들까지 다 섭외해놓고 또 여행 갈 준비까지 해놓고 있더라고요. 나 몰래 지금까지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딸은 저에게 캡처한 카드 내역과 SNS 내용을 보내줬습니다. 그걸 확인해보니 아주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더군요. 말이 골프 여행이지 보니까 현지 여성들하고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하고 다녔던 거였어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가서 이런 짓거리 많이 하고 다닌다곤 들었는데 우리 사이가 이런 짓을 벌일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길로 사위를 찾아가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반응은 아주 뻔뻔하기 그지없었어요. 자네, 내가 자네를 왜 지금껏 참아줬다고 생각하나? 자네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자네 어머니는 사돈이 아니라 내 친구나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믿어보자고 꾹꾹 참았던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나도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우리 딸이랑 당장 이혼하게. 아, 예, 이혼할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이정섭이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절 이렇게 취급하시니 저도 바라던 바입니다. 그래, 그럼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자네 당장 내 돈 갚게. 그때 돈 받으면서 원금하고 이자 갚는다고 했지? 지금껏 한 번을 안 줘도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있었나? 그런데 이젠 상황이 달라졌으니 당장 갚아. 약속한 이자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말이야. 아니 아버님, 그건 아니죠. 그걸 진짜 받으려고 하셨어요? 당연히 저희 잘 되라고 주셨던 거면서 진짜 받으려고 하셨냐고요? 그래, 그럼 그 차용증, 그건 장난으로 쓴 거였나? 장난으로 작성한 거였어?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당장 내 돈 안 갚으면
바로 법적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할게. 아, 네. 그렇게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소송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예전에 그 착하고 성실했던 사이는 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이혼을 하게도 했어요. 그래도 차용증을 써둔 덕분에 이혼을 할 때 저는 빌려줬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골프 여행을 가서 현지 여자들하고 즐긴 것이 바람으로 판단하긴 어려워 딸과 사이는 조정으로 깔끔하게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딸은 양육비 70만 원씩 받기로 합의를 했고 그렇게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혼이 결정되고서 안사돈은 저희 집에 찾아와 딸과 다른 모든 식구들에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저희 또한 안사돈을 보며 착잡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사돈, 안사돈, 죄송합니다. 앞으로 두 분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잘 이혼했습니다. 그놈은 이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라는 거대한 물질 때문에 아주 괴물이 됐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사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사돈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닙니다. 그리고 며느라, 정말 미안하다. 다 내 탓이다. 걔는 천벌받을 거다. 은혜도 모르고 망아지 마냥 날뛰는 저놈 꼭 벌받을게야. 절대 나중에 연락 오더라도 받아주지 마시고 용서하지 말거라. 그렇게 누구 하나 웃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어요. 딸의 이혼 후 저희 가족은 서로 응원하고 기운을 주면서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딸과 손주들이 집으로 들어오고선 그전보다 집안은 활기가 돌았어요. 다 같이 모여 서로 응원해주며 살다 보니 어려움은 금방 이길 수 있었죠. 딸은 전보다 더 열심히 직장을 다녔고 승진도 하면서 혼자서도 거뜬히 자식들을 키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 딸에게 저희는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기 위해 손주들을 잘 돌보며 지냈습니다. 딸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비치니 부모로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딸이 이혼하고 2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더군요. 깜짝 놀라 누구지 하고 문을 열어보니 누군가가 서 있었죠. 그 정체에 저흰 까무러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이 시간에 누구야? 올 사람이 없는데. 뭐야? 누구? 아니, 자네가 여긴 왜 왔나? 몰골은 또 이게 뭐고? 아버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희 애들도 보고 싶고요. 뭐?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당장 나가지 못해? 애들이 보고 싶어? 그게 지금 자네 입에서 나올 말인가? 여지껏 한 번 연락도 없던 사람이 이런 꼴로 나타나 산다는 말이 뭐? 보고 싶어서 왔다고? 사위의 꼴은 말도 안 되게 처량해 보이더군요. 누가 봐도 거지꼴이나 다름없었어요. 머리는 산발에 수염도 깎지 않아 덥수룩하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검게 변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못 알아볼 지경이었죠. 거기다가 냄새는 어찌나 역하게 나는지 곁에 다가가기도 힘들 지경이었어요. 술은 또 얼마나 마셨는지 술 냄새까지 아주 가득 퍼져 있었죠. 사위는 눈물을 흘리며 지난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변해버린 몰골도 충격적이었지만 그간의 얘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버님, 저 술 먹고 용기 내서 왔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너무나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사위는 방탄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쫄딱 망했다고 했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경기가 어려워져 무너진 걸로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사업이 망하면서 있었던 대출도 어마어마해 지금은 완전 신용불량자 인생이 됐다고 했습니다. 오갈 데도 없어 여기저기 떠돌다 결국 안사돈 집에 가다가 우리 집이 보여 술 먹고 용기 내서 들렸다고 하더군요.
그간 소식도 전하지 않고 연락도 없었던 사이는 주변을 통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저도 언뜻 들어 알고 있었어요. 이혼을 하고선 전보다 더 사치를 부리며 살고 있었고 해외도 밥 먹듯이 드나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을 못 차렸구나 생각하며 제 마음에서 정을 완전히 떼어버렸죠. 그런데 쫄딱 망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걸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자네 집이나 가지 여긴 왜 와? 애들 보러도 한 번을 안 오더니만 이제 쫄딱 망하니까 그제서야 가족들이 보인 겐가? 애들은 무슨 자네네 애들 볼 자격도 없고 여기 올 자격도 없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돌아가게. 아닙니다. 아버님, 정말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펑펑 돈 쓰면서 멋있게 사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러워서 한 번뿐인 인생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아버님이 잘 아시잖아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울며 불며 사정하는 사위의 모습에 기가 막히고 화가 나더군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당당했던 사위는 어디 가고 거짓골을 하고 와 빌고 있으니 말문이 막힐 정도로 황당했죠. 밖으로 내쫓아야 되겠다 생각하던 그 순간 딸이 나타나 통쾌한 한 방을 날려버렸습니다.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야, 쇼하지 마. 너 같은 인간은 여기 한 발자국도 넘어올 자격 없어. 알았어? 네 정신머리가 얼마나 썩었는지 모르겠냐? 이 밤에 애들 잘 거란 생각도 못하겠지? 그래 놓고 뭐? 애들 보고 싶어서 와? 이 시간에 이 난리 피우는 네가 아빠냐?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 아, 그러고 보니까 회사 망해서 양육비도 안 보냈구나. 너 요즘 양육비 안 보내면 출국도 못하는 거 알지? 이거 어쩌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골프 여행 못 가겠네. 네가 대문짝만하게 신상 공개가 돼봐야 정신 차리지? 얼굴 팔리기 전에 당장 썩 꺼져. 여보 왜 그래?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딸은 소금통을 들고 와 양손에 소금을 쥐고 사위에게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악귀야 물러가라 처럼 말이죠. 한 번만 봐달라는 사위의 말에도 딸은 아랑곳하지 않고 냉정하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결국 사위는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처량하게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가족을 배신하고 파탄낸 대가는 파국일 뿐이었습니다. 그 뒤 사위는 우리 집에서 쫓겨나 결국 안사돈 집으로 향했다고 하더군요. 안사돈이 손주들을 만나러 집으로 온 날 안사돈이 말해줬습니다. 사실 그날 저희 집에도 왔었어요. 꼴이 말이 아니라 일단 씻겨서 며칠 지내게 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내쫓았습니다. 네가 여기 있으면 바깥사돈이랑 안사돈 그리고 며느리 볼 면목이 없다고. 이 엄마 죽는 걸 보기 싫으면 네가 알아서 떠나라고 했더니만 나가더라고요. 잘 내쫓으셨습니다. 그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을 겁니다. 제 정신이었으면 애초에 그러지도 못했겠죠. 다 떠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린 척 미안한 척 하는 걸 겁니다. 그 뒤로 사위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인생의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며 외롭게 살고 있겠죠. 이제는 좋아하는 골프 여행이 아닌 나락 여행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안사돈과 아내는 여전히 언니 동생으로 가끔씩 안부를 묻곤 합니다. 딸이 이혼을 하면서 사돈 관계는 끊어졌지만 오랜 인연의 끈을 놓기엔 저희의 추억이 너무 많더라고요. 딸은 그때 사이가 마지막으로 찾아온 일이 있은 뒤로도 흔들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단단해져서 씩씩하게 두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있어요. 손주들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얼마 전에 큰손주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다면서 가지고 온 적이 있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라고 해서 가족들 얼굴 그렸어요. 여기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동생, 저 이렇게요. 아이고, 우리 손주 그림도 잘 그리네.
장하다, 장해.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그려주고 고맙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리라는 선생님의 말에 주저없이 그 작은 손으로 온 가족들을 모두 그리려 했다는 걸 듣고선 전 큰 감동을 받았어요. 바로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죠. 물론 사위의 얼굴은 그 그림 속에 없었습니다. 손주들에게도 사위는 잊혀진 사람에 불과했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들은 거친 풍파가 몰아치는 날들도 있었지만 저희 가족은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잘 지내도록 노력할 거예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도 나누는 게 가족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모진 풍파가 몰아칠 테고 버티지 못할 거라 좌절하는 일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는다면 그 어려움도 결국엔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정에 평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